저하께서 우리 집안과 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에서 많이 살펴봤지만 화원옹주는 정조의 고모인데요. 영조의 총애를 받았던 여러 딸들 중에 한 명이에요. 화원옹주는 임금의 딸들 가운데 가장 깊은 사랑을 받았다. 성품이 영악하므로 염치 없이 승진을 바라는 선비들이 모두 화원옹주의 집안과 통하고자 했다. 이런 사실은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경궁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화원옹주를 사랑하시니 그 특별한 총애를 어찌다 기록하리요. 영조께서 옹주를 궁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내내 곁에 두어 잠시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만사가 다 그 사람의 권세인 듯 했다. 그런데 화원옹주가 처음부터 정조를 괴롭혔던 것은 아니었어요. 화원옹주는 정조의 인척으로서 정조를 보호하고 정조의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데 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실은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조께서는 매사를 화원옹주의 말대로 했는데 사도세자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조께서 세손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은 것은 모두 화원옹주의 힘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이 화원옹주가 악역처럼 보였지만 사실 화원옹주는 이 영조와 정조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그 부분은 이 화원옹주와 사이가 안 좋은 해경궁마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이제 왕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미묘한 기류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화원옹주는 이 세손인 정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자신의 공로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손인 정조한테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조의 일기를 보면은 화원옹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하께서 우리 집안과 외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찌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원옹주가 정조한테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는 다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집안 덕분이다. 우리 집안의 도움이 없었다면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정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이 자신의 지분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화원옹주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논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우리 집안과 외가를 위주로 하신 연후에야 무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손인 정조를 완전히 자기 집안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의논을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안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무사하지 못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원옹주가 처음에는 정조를 순수한 의도로 도와주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정조가 왕이 될 것이 확실해지니까 그동안 자신들이 이 정조를 지켜주고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이나 요구 같은 걸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조가 이러한 고모의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이제 그러한 생각을 나중에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밝히는데요. 정조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외척은 국가의 해가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이 패단을 깊이 알았으니 외척이라면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결코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외척인 화원옹주는 정조에게 지분을 요구하고 또 정조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외척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으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두 사람의 생각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이 충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겁니다. 고모는 고모 나름대로 자신이 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정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그 외척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견제를 하고 있었냐면 나중에 이런 말도 합니다. 나는 항상 저 외척들에게 기만당하지 않을 방도를 생각했다. 그러니까 화원옹주 집안이 비록 내 고모이고 나의 외척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게 되면은 나라가 혼란해진다. 그래서 정조가 화원옹주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오히려 화원옹주 집안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와 이 화원옹주 집안의 이 생각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루는 이 화원옹주의 양자인 정우겸이 정조에게 와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하를 믿지 못하겠으니 나라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조가 자기들 말대로 안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우겸이 당신을 못 믿겠다. 나라가 걱정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정조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정우겸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정우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래 조정이 반으로 나뉘어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졌습니다. 윤양우는 저하를 보호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하의 의심을 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 윤양우는 정우겸의 절친한 친구예요.
옛날에 정우겸이 윤양호를 정조한테 천거한 적이 있는데 정조가 윤양호를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정우겸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조가 왜 윤양호를 쓰지 않았냐면 정조는 윤양호의 사람됨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조가 윤양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윤양호는 천하의 요사스러운 놈이다. 영조께서도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높은 벼슬에 임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화한옹주 쪽에서 윤양호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정조가 그것을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우겸이 열이 받았겠죠. 정우겸이 정조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윤양호는 명성 있는 집안의 자제이고 재능도 출중합니다. 또 풍산홍씨 집안, 이 정조의 외가예요. 정조의 외가와도 친하니 분명 저하 편 사람입니다. 그를 받아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윤양호한테 좀 한 자리 좀 챙겨주시라. 윤양호는 저하 쪽 사람이다. 은근슬쩍 윤양호를 청거를 하는 거죠. 근데 정우겸의 이런 청탁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우회적으로 그 청탁을 거절을 합니다. 정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저하란 사람이 참 난처한 지경에 처했겠구나. 바깥의 일들을 어찌 알겠는가. 그 저하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참 난처하겠다.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는가 하면서 모르는 척 거절을 하는 거예요. 정조도 만만치가 않죠? 이렇게 정조가 정우겸의 부탁을 거절을 하자 그 다음날 화한옹주가 이 정조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제 들어와 만났는데 저하를 불편해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모가 더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하께서 이처럼 말씀을 명백하게 하지 않으시니 우리 아이의 말처럼 향후에 큰 사단이 일어나야 바른대로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협박하는 말투 아닌가요? 너 이렇게 우리 말 안 들으면 앞으로 뭔가 큰 사단이 일어날 거야. 그때 가서 네가 바른대로 말을 하겠니? 이런 식으로 아주 정조를 무섭게 고모가 나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정조가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큰 사단이 일어난다고 운운한 것은 그 뜻이 망측하다. 당시 들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화란이 얼마나 급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 자신의 정치적인 소신, 이 외척을 배제하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 새로운 길을 가는 와중에 이런 시련들을 겪는 거거든요. 이처럼 정조가 그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한옹주는 더 과격한 어투로 정조를 위협을 하는데요. 정조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근래 저하를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걸 보니 분명 저하께 다른 뜻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다른 뜻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겠죠. 정조는 비록 고모라 할지라도 친인척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막고 싶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고 화한옹주 집안은 자신들이 정조 즉위에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를 할 수 있다. 두 세력이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화한옹주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 아이가 매번 저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어 하지만 우선 참는다고 합니다. 야, 정조가 정말로 엄청난 수모를 겪고 있죠. 아니, 신하가 그 차기 국왕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싶대잖아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일인가? 제가 봐도 그 화한옹주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이처럼 화한옹주가 이 세손을 좀 깔보는 듯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그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도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한옹주는 자기 아들은 글도 잘하고 예법도 잘 지킨다며 거룩한 듯 말하면서 세손은 자기 아들보다 못하다는 듯이 말했다. 세손 쟤는 우리 아이보다 못한 애야. 그 세손을 깎아내리는 듯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화한옹주가 이처럼 정조에게 그 방자기의 말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사실 상당히 특수한 어린 시절의 배경이 있는데요. 그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던 이야기지만 그 세손이었던 정조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품에서 자란 게 아니라 그 고모인 화한옹주 품에서 자랐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 해경궁이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당시 실세였던 화한옹주에게 보낸 거거든요. 또 당시 어렸던 정조 역시 자신을 키워준 고모에 대해서 정이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해경궁이 쓴 한중록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손이 점차 고모에게 정이 드니 화한옹주는 그 정을 자기에게 붙여서 세손을 오로지 차지하여 어미 노릇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화한옹주가 사실상 사도세자가 죽고 나서는 정조의 엄마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정조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점차 고모에 대한 정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해경궁이 쓴 한중록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세손이 고모에게 쥐어 있어서 그의 말을 다 들으셨다.
다행히 세손께서 나이도 점점 많아지시고 공부도 부지런히 하시니 고모에게서 잠시도 떨어지지 못하시던 것이 조금 덜한 듯 하더라. 이렇게 세손인 정조가 성장을 하면서 고모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려고 하니까 화원옹주가 그 세손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강해지는데요. 한중록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원옹주는 세손이 행여 궁녀들에게 눈을 두실까? 또는 넷이라도 총애하는 이가 있을까? 살피는 눈이 번개 같으니 세손께서 잠깐 쉬실 때라도 마음 놓고 지내지 못하시니라. 이렇게 화원옹주는 정조가 자기 소유물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조한테 그렇게 위협적이고 방자한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정조가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 정조를 감시하고 더 나아가서 위협하는 말도 하고 이렇게 정적으로 돌아서게 됐던 것은 아닐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화원옹주가 정조의 정적이 되는 과정을 한번 기록을 통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이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고모인 화원옹주와 그 양자인 정우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뒷이야기들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조극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